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그동안 고점을 경신하던 미국 증시와 우리 주식시장의 온도 차이가 컸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디커플링을 해소하기 위한 세 가지 열쇠를 찾았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리딩 투자증권은 달러화 강세의 완화, 그리고 중국 ADR의 바텀 아웃, 바닥 탈출, 그리고 세 번째로 나스닥과 마이크론 간의 디커플링 최악 통과 가능성. 이 세 가지를 이 미국장과 우리장의 디커플링을 해소해주는 열쇠라고 보고 있었는데요. 2014년 테이퍼링 시행 이후에 달러화의 움직임은 그동안 좀 많이 말씀드렸었는데요. 1월 말 이후에 달러화 고점을 형성하고 나서 우하향하는 하향 안정화의 움직임을 보였었고요. 이달 말에 과연 테이퍼링을 시행하고 나서 달러화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앞으로 연말까지 잘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와 상관도가 높은 중국의 ADR, 그리고 바이두와 알리바바 같은 종목들의 PER의 15배 내외 수준에서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바닥을 탈출하는 흐름을 만들어냈다는 것, 우리 증시와 상관도가 높은 이 중국 ADR의 흐름을 주목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이크론이 나스닥과 디커플링 돼 오다가 지난주 금요일장에 7.8% 강세를 보였죠. 마이크론의 주가와 한국 증시의 외국인 지분율 추이가 항상 동행한다고 합니다. 우리 장에서 외국인의 저점 매수가 들어오는 조건 시기 이렇게 만족이 됐고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눈에 띄는 우리 장의 흐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앞으로 좀 우하향이 아니라 우상향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인지 놓여있는 변수와 또 일정들 잘 통과하는지를 시장 흐름 점검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시장의 움직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주제를 두 가지 마련했는데요. 오늘의 주제 지금부터 화면으로 확인하시죠. 미중 회담 후 여전히 혼란, 양국 관계 전망은? 오늘 이 국제 정세, 글로벌 정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인하대학교 정인교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미중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화상 정상회담이었고요. 전반적인 평가에 대해서 말씀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상회담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동안에 쌓여있던 문제들을 한꺼번에 확 풀기 위해서 사실 정상회담을 하고 또 정상회담하고 나서는 뭔가 그럴듯한 발표문도 있고 한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서 미국의 어떤 해석, 특정 이슈에 대해서도 그렇고 물론 대만 관계 문제가 상당히 민첩했었고요. 또 중국이 평가하는 게 또 다르게 나옵니다. 결국은 이게 정상회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다기보다는 또 다른 불확실성을 더 키웠다. 따라서 미중 관계가 이게 정상화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외신에서도 이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또 신중하게 접근하는 그런 시각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그 외신의 평가가 눈에 띄시던가요? 이제 미국 측은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서 그동안에 하고 싶은 말을 다 했다라는 그 위주로 주로 나오는 것 같고, 중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바이든 정부가 인정했다. 사실 이게 정치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중국이 더 역시 선전전에는 잘하는 것 같고, 네. 하지만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대만 문제에 대해서 중국식 입장을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인 그 중국의 그 독립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 그대로다라고 해서 대만을 지지를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대만 입지가 좀 앞으로 좀 흔들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가 생깁니다. 아, 그렇군요. 예. 대만 쪽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 사이에 놓여 있으면서 어쩌면 미국과 중국의 그 양국 간의 관계에 어떤 하나의 그 뭐랄까 지렛대로 지금 활용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예. 결국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을 때리게 하는 데 있어서 대만 문제를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 때부터 잘 활용을 해왔고, 근데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서 대만 독립이라든가 이런 거는 절대 허용할 수 없는 거거든요. 특히 네. 지금 뭐 시진핑 정부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대만이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고 나서
상당히 그 어떤 그 낙관적인 전망이 많았지만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서 보면은 별로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체 전반적인 상황이. 예. 12월 9일부터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만이 초청이 됐는데요. 앞으로 이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양국의 힘겨루기는 더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첫 회담에서 뚜렷한 공동 어떤 그 선언문을 채택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각국이 양국이 서로 어떤 자기 입장에서 해석한 그런 그렇습니다. 선전을 네. 하고 있습니다. AP통신에서는 가시밭길이 될 수 있는 양국 신중한 발걸음이 앞으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그리고 뉴욕 통신에서는 또 두 정상의 협력 약속이 있었지만 돌파구는 부재했다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바이든 취임한 지 벌써 10개월이 지났는데 회의를 이렇게 늦게 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지금 국내 정책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기 때문에 특히 뭐 코로나라든가 네. 여기에 이제 올인했었고요. 또 이제 공급망을 국내에서 구축하겠다라는 이 정책이 우선이었거든요. 그게 참 쉽지 않은 문제. 그게 시간이 좀 사실 많이 걸렸죠. 또 예. 한편으로는 대중국 정책을 뭐 새로 또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쉽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은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진 그대로거든요. 그걸 뒤엎을 만한 새로운 걸 내놔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지금까지 사실은 골머리를 앓다가 이제서 했는데 그거는 이제 미국 내에서도 중국과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런 또 압력이 제기되면서 뭐 바이든 행정부에서 전격적으로 시진핑 주석한테 정상회담을 제안했는데 결과로 보면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왜 했냐라는 소리가 딱 나오죠, 지금은 이제. 네. 그래도 트럼프 때보다 좀 더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겠다는 의지는 그동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만을 좀 공론화시키는 문제를 보면 맞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크게 보면은 그 바이든 행정부는 그 우방국을 규합을 해서 중국 때리기에 적극 나서겠다라는 네. 입장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인도 태평양 동맹이라든가 오커스라는 걸 이제 만들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12월 9, 10일 날 민주주의 정상회의 이를 이제 개최를 해서 108개 국가를 초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이렇게 미중 간에 신냉전이 지금 뭐 시작됐다고 그러는데 신냉전에 줄 세우기를 이제는 본격적으로 해 나간다고 봐야 되죠.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때보다는 더 확실한 걸 가긴 가는데 네. 과연 얼마나 많은 동참을 더 이끌어낼 것인가라는 걸 좀 두고 봐야 되겠죠. 네. 트럼프 대통령도 안 하던 걸 하는 것은 바로 진짜 줄 세우기인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대립을 본격화시켰고요.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제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그나마 또 비둘기파적인 역할을 하면서 관세에 대해서 인하할 가능성에 대해서 그동안 언급들도 해왔었는데 과연 관세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미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또 오늘 있을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관련 연설에서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런 관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할지를 주목하는 모습인데요. 그럼 정상회의에서 미국과 중국에서 서로 간에 요구했었던 그 내용들을 좀 들어볼까요? 이제 뭐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는 사실 뭐 많지는 않습니다. 원체 뭐 3시간, 그러니까 200분 넘기, 거의 200분 가까이를 중간에 이제 휴식 시간까지 합치면은 두 분이 말씀 나누는데, 말 그대로 이제 서로 하고 싶었던 얘기를 서로 내질렀고 따지고 보면 서로 다른 주제를 얘기한 측면도 조금씩 있고 그런데 네.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미국한테 중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관세 이거 좀 원상복귀 시켜주라 했는데 바이든이 뭐 이런 지하에 잘랐고요. 물론 이제 미국은 자기들이 필요해서 관세를 일부 낮출 수 있습니다. 어차피 중국에서 수입해야 될 거는 뭐 관세 부과해가지고 좋을 일 하나도 없죠. 더더군다나 또 크리스마스 쇼핑 시즌인데 지금 뭐 재고가 지금 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걸 네. 채워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게 있을 거고 말씀드렸던 이제 대만 문제 있고 또 뭐 공급망 관리에 대해서 얘기 있었습니다만 그거는 서로가 선문답했고 하지만은 어쨌든 그 중국은 앞으로 그 미국이 중국을 섭섭하게 하면은 우리는 본때를 보여주겠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뭐 AP 동생에서도 미중이 신중하게 대응할 거다라고 하는 게
중국도 뭐 여차하면은 우리가 펀치를 날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지금 우리나라도 뭐 요소수 등등 해가지고 지금 공급망 문제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중국이 뭐 그것뿐이겠습니까? 맘만 먹으면은 글로벌 어떤 생산 라인을 멈출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많단 말이죠. 그 그거- 카드를 지금 쓰려고 고민 중인 건가요, 중국이? 아마 리스트를 만들어 놨을 겁니다. 예. 글로벌 공급망의 이 혼란을 좀 이용해서 좀 더 중국이 유리한 쪽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 굉장히 외교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거군요. 뭘 외교적으로 노력을 엄청 해왔고요.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히토리오는 한때 얘기됐습니다만은 뭐 마그네슘이든 또 지금 폴리실리콘은 지금 태양광의 판넬의 기본 재료 아닙니까? 거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나오거든요. 그 공급 중단한다고 그러면은 지금 뭐 전 세계가 지금 저기 재생에너지 쪽으로 지금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거 한 6개월간만 딱 막아버리면은 전 세계가 중국한테 미국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는 또 여론이 생기지 않겠어요? 예, 그런 작전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동안 미중 정상회담에서 많은 그 전 세계인들이 좀 얘기했으면 했던 부분들은 공급망 혼란에 대해서 양국이 좀 논의를 하면서 이걸 해결하는 방향으로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오히려 그냥 입장 차이와 서로의 어떤 서로 각국의 주도권 싸움에서 그냥 끝나버린 것 같네요. 뭐 주도권보다는 공급망에 있어서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예. 그래서 거기에 있어서 미국이 좀 더 뭔가 역할을 해야 됐는데 그 자리에서 못했다고 봐야 될까요? 아니죠. 지금 상황이 원체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게 많기 때문에 미국 포함해가지고 전 세계가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시간을 두고 중국과 뭐 디커플링 하든 공급망 조정을 하긴 해야 되는데 미국이 너무 서두르는 감은 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에너지 대란이라든지 공급망이라든지 뭐 대만 그리고 무역 이슈 이런 각 분야들에 있어서 현재 종합적으로 우위에 놓여 있는 건 미국일까요? 중국일까요? 아니 뭐 전체적으로 보면 당연히 미국이 위죠. 예. 미국이 그 칼자루를 쥐고 있지만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도 여차하면은 휘두를 수 있는 무기가 들어 있죠.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뭐 내 죽고 너 죽자는 식으로 달라들면은 뭐 둘 다 피해 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으로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중국을 향한 그 지렛대로 활용하는 대만에 대한 발언도 주목이 됐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나요? 어떤 근데 발언이 이제 나왔죠? 사실은 이제 시진핑 주석이 아마 전략적으로 그 바이든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정책이 대만한테도 통한다라는 거를 이렇게 발언을 유도해 내려고 했지 않았나 싶어요. 그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 그런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중국 내에서는 바이든이 분명히 하나의 중국 원칙을 대만에도 적용한다고 했다라고 뭐 중국의 뭐 관영 매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을 통해서 다 보도가 되도록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백악관에서 또 바이든 대통령이 좀 말을 좀 물타기를 했죠. 응? 대만은 독립국이다, 뭐 인디펜던트하다라고 하면서 모든 결정은 대만이 알아서 할 거다. 그리고 미국은 대만의 안보에 대해서 국내법상 최대한 어떤 지원을 할 거다. 이렇게 하면서 대만을 밀어주긴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근본적으로 대만에 대한 생각이 실제로 말하는 거하고 가슴 속에 있는 거하고는 다를 수도 있겠죠. 앞서서 대만 쪽으로 미국이 무기를 수출하기 시작하면서 미중 관계에서 대만을 활용할 거다 이런 전망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사실은 뭐 국제 정치학자가 아니고 통상학자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예. 결국은 이제 이게 센강구 열도라든가 남중의 항행 문제 이 지역이 바로 이제 대만 해역하고도 겹쳐 있거든요. 대만하고 가깝고 필리핀 그쪽도 가깝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 본다면은 글로벌 전략상 그 지역에서 중국이 그 거직을 독점하는 거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대만 자체가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은 미국의 어떤 글로벌 전략상 그 지역에 대해서는 관여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또 중국도 포기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충돌이 생길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고 봅니다. 네. 미국 쪽에서 중국의 이 반도체 굴기를 저지하기 위해서 중국 쪽으로 들어가는 어떤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들에 대해서 언급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중 갈등에 따라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좀 피해를 입고 불똥이 튀기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영향력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참 그 애매한 지경이 있습니다. 또 어렵고요. 왜 그러냐면은 전 세계에 미국 포함해서 그 이 반도체 수출을 엄청 하고 있지만은 또 중국에 대한 매출이 많을 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 엄청난 규모의 생산 설비를 가동하고 있고 생산 설비를 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 바로 이 EUV라는 그 첨단 그 식각 기계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10나노 이상 기계인 경우에는 괜찮을 걸로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번 기회에 미국이 안 된다. 그거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수출 규제 대상 품목이다. 이렇게 하면서 지난번에 조금 직전에 며칠 전에 저기 이 캐서린 타이 USTR 미 무역 대표부 대표가 왔습니다만은 뭐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들어주지 않았거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예견된, 이미 그건 다 예견이 된 있었죠. 이제 뭐 얼마나 우리가 저기 뭐 정부나 SK 반도체가 미국하고 협의를 해서 장비 도입을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게 이제 리젝트, 거부당한 거는 말씀하신 그대로 그 우리 업체한테도 불똥이 지금 이미 튀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공장을 증설하는 것보다 중국 내 공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EUV 장비를 들여놓고 공장을 가동하는 데 있어서 이점은 인건비일까요? 이제 많은 게 시장을 확보하는 이제 차원일까요? 중국 내에서 주로 이제 하고 있는 생산 공정들이 이제 사람이 하는 게 많습니다. 패키징이라 해가지고 이제 뭐 제품 뭐 이렇게 뭐 저기 그 포장하는 것도 있고 또 그 검사, 테스팅 뭐 이게 다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일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은 문제는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가 반도체 수요를 미국과 더불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현지에 가 있는 거죠. 물론 뭐 우리나라에서 생산해서 해도 되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그 현지 비즈니스를 생각하면은 많이 소비되는데 가서 생산하는 게 여러 가지로 사업상의 혜택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중국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반도체 공장이 뭐 국내 메이커인 삼성이나 SK 반도체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는 또 여기에 또 매달려야 되는 거고 그 중간에 끼인 기업들이 정말 힘든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SK 하이닉스의 중국 우시 공장 내 EUV 장비 도입이 이런 미국의 견제로 인해서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기업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뿐 아니라 그 단순한 뭐 어떤 그 금액적인 피해도 피해지만 양국에 끼어 있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고 피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양국에 다 잘 보여야 되잖아요. 양국에 다 잘 보여야 되는데 양국에 다 잘 보이는 것도 이제는 답이 아닌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수님? 요즘 같은 때는. 그거 참 공개적으로 답변 드리기 참 어려운 건데요. 예. 결국은 세계 질서가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바뀌는 질서를 우리가 뭐 어중간하게 무슨 뭐 전략적 모성으로 해가지고 버틸 수가 없어요. 추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추세는 각자 도생인가요? 각자 도생 아니죠. 추세는 어느 미국 쪽이? 쪽에 줄 서는 거죠, 뭐. 알겠습니다. 자, 관세와 공급망에 대한 논의가 사실 이번 회담에서 좀 부재했다는 점이 가장 아쉬운 대목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많은 품목에 있어서 중국의 어떤 독점적인 생산을 하고 있는 품목들이 많이 있고 그 가운데 우리나라가 특히 거의 다 수입에 중국 수입에 의존했었던 게 요소수였는데 이 요소수부터 시작해서 중국으로부터 지금 나오고 있는 공급망 리스크가 시장에 좀 크게 부각되면서 이제 많은 우리 경제방송뿐만 아니라 많은 뉴스에서 이런 내용들이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이제
많은 부분은 중국한테 달렸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중국이 전략적으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분야는 막힐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기업들이 수입선을 다변화해야 되는데 다변화를 국가적 차원에서 권장을 했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도 요소수 사태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동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행동이 느렸어요. 정부 정책도 좀 애매했고. 그래서 우리가 받는 피해는 많을 거다,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쨌든 지금처럼 뭐 한 나라에 8, 90%를 의존하는 거는 이거는 앞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가성비, 단가 위주로 의사결정을 했지만 이제는 네. 안정성 위주로 할 수밖에 없고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는 앞으로 뭐 전 세계적으로 생산 단가가 올라갈 거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물가 압력이 커지고 있는데 물가도 많이 뛸 거예요. 인플레 압력이 장난 아닐 겁니다. 네, 단순히 뭐 저금리 정책뿐만 아니라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저금리로 인한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이런 공급망 패권 다툼이랄까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도 앞으로 구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알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우리 경제 입장에서 중국발 공급망 리스크를 좀 방어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글쎄요, 이제 일각에서는 뭐 국내에서도 뭐 공급망을 갖춰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물론 국내에서 갖춰야 될 공급망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제 그거는 뭐 그런 품목에 따라서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요소수까지도 다 하자라는 거는 말이 안 될 거고, 왜냐하면 우리가 한 나라에 너무 의존했기 때문에 요소수라는 게 뭐 그렇게 뭐 힘든 게 아니고 사실 뭐 화학 공정으로 보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많은 국가들이 할 수 있는데 원체 우리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갖다 썼는데, 어쨌든 이런 국내에 사용되고 있는 많은 범용 품목들, 전략 품목이라 해가지고 국가적으로 꼭 필요한 거는 지금 정부가 관리를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범용 품목에 대해서는 아직도 별로 그동안에 그냥 못 봤던 거예요. 그 범용 품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이거는 반드시 공급망이 다양화돼야 된다, 다변화돼야 된다는 품목은 기업뿐만 아니라 산업에도 정부가 사실 워닝을 줘야 되고 그런 걸 고치도록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자기들이 제일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서둘러서 공급망 다변화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게 국가 차원에서 또 산업 차원에서 이 공급망에 미칠 영향들을 이제는 좀 자세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런 검토를 지금까지 할 필요가 없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근본적인 대책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그렇습니다. 예. 요소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품목으로 생각하지 않았었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요소수에 대해서 이게 비료를 생산하는 그 원료이기도 하기 때문에 국가 안보 물자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전력난이 일어나면서 이 요소 공장이 가동되지 않으니까 이것부터 일단 반출되는 걸 막겠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가 피해를 입은 상황이거든요. 맞죠. 그게 예. 결국은 우리도 무슨 뭐 정책을 잘한다고 있지만 그렇았지만은 사실은 중국보다는 우리가 한 수 약하다라는 걸 이번에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예. 중국은 사실은 몇 단계 이후를 내다보고 의사결정을 한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 국내에서 그 보고가 됐는데 중국에서 요소 비료 수출을 줄일 것 같으니까 국내에 들어온 다른 보고서들도 보면은 요소 비료 확보를 위한 뭐 어쩌고 저쩌고. 근데 요소 비료는 국내 재고도 많고 하니까 별로 크게 문제를 삼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3주가 흘렀던 겁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알고 중국에서 그걸 발표하자마자 바로 전 세계에 있는 시장을 뒤져가지고 요소를 확보를 했고, 또 요소수도 뭐 순수 요소만 있으면 요소수 만드는 거는 정유수에다 타면 되는 거니까 뭐 별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그렇게 해결했는데 우리는 한 단계 밖은 못 보고 바로 직접적인 그것만 챙긴 그런 게 바로 요소수 사태고, 앞으로도 그런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죠. 네, 알겠습니다. 이 우리나라 그 산업이 잘 돌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이 공급망에 필요한 여러 품목에 대한 관리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는 점 알아봤는데요.
미중 관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패권 다툼은 언제쯤 끝날지도 궁금하고요. 이제 패권 다툼이라는 장기적이겠죠? 게요. 예. 패권 다툼이라는 게 이게 끝이 바로 보이면 패권 다툼이라 했겠습니까? 패권 다툼이라는 건 결국은 하나가 죽을 때까지 한다는 얘기고 하나가 꽁지로 완전히 내릴 때까지. 그러면은 미국은 절대 내릴 가능성도 없고 중국도 절대 그럴 리가 없죠. 네. 그럼 끝까지 이제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30년, 50년 걸릴지 두고 봐야 되는 거고요. 미소 냉전 시대 때 패권 다툼도 건 40, 50년이 걸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정도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정권부터 시작됐었던 미중 갈등, 2018년 우리가 그 관세 전쟁으로 얼마나 주식시장 큰 어려움을 겪었나요? 이후에 펜스 부통령의 연설, 지난 2019년 10월쯤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부터 신냉전을 시작하는 연설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었던 그 펜스 부통령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이후에 바이든 대통령으로 이어지면서 이러한 냉전들은 계속되고 있고요. 미중의 패권 다툼 앞으로 어떤 품목과 어떤 나라를 이용해서 이어갈지는 계속 지켜보셔야 될 사안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 함께 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시마론 두 번째 주제, 30일 WTO 강요회의 개최 주요 쟁점은? 주식시장에서는 이 일정에 대해서 사실 크게 중요하게 다루지는 않는 상황인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교수님께서 이 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꼽아주셨습니다. 먼저 이 일정을 중요하다고 보시는 이유부터 여쭙고 싶어요. 사실은 주식시장이 WTO 강요회의에서 뭐가 논의되고 하는 데 대해서 이건 민감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별로 뭐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전통적으로 보면은 WTO에서는 뭐 전자상거래 규범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산업에 대한 보조금 철폐라든가 또 농업 개방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그동안에 많이 논의되고 있던 이런 주제가 있는데 이미 뭐 미국이 WTO를 완전 무시하는 전략으로 가버리고 또 상소기구라는 제도가 무력화되면서 WTO는 사실은 기구는 있지만은 기능은 정지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제 작년 연말에 이제 인도와 호주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지금 뭐 코로나 백신이 선진국한테만 이렇게 배포될 가능성이 보이고 이렇게 하니까 특히 이제 mRNA라는 차세대 백신에 대해서 특허를 WTO 차원에서 그냥 좀 무료로 특허를 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안을 냈습니다. 네. 그걸 이제 온고지 그 WTO 사무총장이 이거를 WTO에서 핵심적으로 해야 될 사항으로 받아들여 버렸어요. 근데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슈가 커졌고 또 지난 5월 달에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지금 WTO에서는 개도국과 선진국 간에 이 코로나 백신 특허 면제권으로 해서 완전 양분된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앞으로 까딱 잘못하면은 WTO 문을 닫을 수 있는 이런 이제 상황으로 내몰리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WTO가 지금 같은 경우는 이미 유명무실한 그렇습니다. 기관이다 이렇게 보셨거든요. 네. 세계무역기구인데 그러면 WTO가 없으면 이런 무역 문제를 어디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려하는 게 이제는 정거래 법칙 또 힘의 논리에 따라서 무역이 방향을 잡게 될 거다. 사실 WTO라는 기구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95년도 출범하고 하면서 전 세계가 그 규범대로 따라갔고 그러면서 안정적인 어떤 그런 무역 환경을 제공을 했는데 지금은 미국이 그 마음대로 지금 뭐 중국에다 관세 올리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WTO에서는 산업 보조금을 주지 못하게 돼 있는데 미국부터 지금 뭐 수조 달러를 지금 산업계에다가 제공하는 거를 지금 법안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뿐입니까? EU도 그렇고 일본도 그러고 있고요. 뭐 당연히 중국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WTO를 완전히 무시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혼란 상태가 앞으로 WTO가 새로 자리 잡기 전까지는 지속이 되겠죠. 네, WTO가 1995년에 출범을 했군요. 2001년에 중국이 여기에 가입을 가입했습니다. 하면서 글로벌적인 이 G2 국가가 될 수 있는 발판이 됐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랬던 것을 이제는 뭐 미국, 유럽뿐만 아니라 중국까지도 WTO에 대해서 유명무실한 기관으로 만드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많은 개도 국가들이 이런 좀 어떤 국제 질서가 있어야 잘 골고루 성장할 텐데 얘기를 좀 더 해볼게요. 아까 말씀하신 그 남아공과 인도의 백신 특허 면제 주장, 여기에 주요 쟁점을 좀 짚어본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WTO에는요, 이제 먼저 특허 제도라는 거는 우리가 시장 경제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경제의 가장 중요한 그 핵심 가치고 규범이지 않겠습니까? 네. 왜냐면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산업이 발전하고 우리의 생활 수준이 높아진 거는 누군가가 좋은 아이디어를 이거를 발명했기 때문에 있고 또 사회가 나라가 그러한 아이디어를 개발한 사람에 대해서 소위 그 노력을 인정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해졌단 말이죠. 그게 또 서로 교역하니까, 서로 주고받으니까 가능한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쟁적으로 다들 좋은 상품 만들어내면은 예.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렇게 WTO에서는 특히 이제 특허 제도를 이 전체 규범의 중요한 파트로 이제 만들어 놨는데, 이게 이제 의약품 같은 경우에는 좀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의 목숨과 관련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전쟁이라든가 또 이런 그 전염병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그 나라가 특허를 그 나라에 있는 제약사가 쓸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도록 그 무효화하고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제도를 만들어 놨어요. 그런 제도에다가 또 몇 년 전에는 그렇게 생산된 이제 복제약을 수출할 수 있는 길까지도 다 만들어 놨는데 이제 이번에는 mRNA라는 백신이 특허만으로는 생산을 못 해내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이오 기술이 수십 단계의 바이오 기술이 들어가야지 생산이 되는데 이거를 통째로 사실은 넘겨달라고 인도가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인도는 전 세계에서 바이오란다. 이 복제약 생산 대국이고 세계 최대 대국이고 제일 많이 약을 수출하는 국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반 약들 그냥 레시피를 해가지고 어떻게 약 만든다라는 그 노하우 이런 그 화학 성분 약의 성분 구성 비율만 있으면은 그거 만들어내는 거는 인도가 잘해요. 근데 이제 mRNA는 자기들 접근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는 뭐 지금 알다시피 그 세계적인 어떤 그런 제약사들만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거죠. 그걸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돈으로는 수조 원을 투입을 했고, 그리고 이게 또 차세대, 단순히 이거 뭐 백신뿐만 아니라 뭐 제약, 모든 차세대 제약의 핵심이 되는 건데, 이 기술은 인도는 도저히 뭐 앞으로 10년 내는 그 개발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번 기회에 그걸 넘겨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WTO라는 기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팬데믹으로 해서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거 뭐 제약사들이 말이야 독점 이윤 남기려고 그렇게 하는 거는 이건 문제가 있다. 이번 기회에 WTO 지식재산권 규정을 좀 바꾸어서 우리가 생산하고 기술 습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약사들 입장은 이래요. 이게 그냥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생산 설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중간에 어떤 노하우 이 하나하나가 이게 다 맞아져야지 안전성 높은 그런 약품이 만들어져 나오는데 이걸까지 줘버리면은 이거는 그러면은 뭐 기본적으로 특허 제도 자체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 인정해 줄 수 없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미국이 이제 편을 든 거죠. 개도국 편을 들면서 일이 복잡해져 버린 겁니다. 미국이 개도국 편을 들어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개도국, 선진국 간에 이렇게 이제 양대 진영이 생겼었는데 지난 5월 1일 날 미국 쪽에서 백신 특허, 무상 특허에 대해서 논의할 의향이 있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도나 이런 데는 뭐 완전히 이거는 뭐 천군만마를 얻은 셈이죠. 미국 정부의 의도는 뭘까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 미국이? 그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다른 나라들은. 근데 몇 가지 이제 소위 꼼수가 보입니다. 첫째는 WTO에서는 규정을 바꾸려고 그러면 만장일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미 뭐 영국이나 독일, 뭐 많은 나라 캐나다들이 절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을 박아버렸기 때문에 미국이 개도국 편을 든다 손 치더라도 어차피 바뀔 건 없다라는 걸 계산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백신 외교라 해가지고 중국과 러시아가 자국산 백신을 개독들한테 많이 뭐 팔기도 했지만은 무상으로 제공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뭐 이를테면은 미국 민주주의가 있는 거 하면은 우리 같은 인민민주주의도 좋은 제도다 하면서 소위 이제 개도국들을 자기 편으로 많이 만들었어요. 그 외교에서 미국이 불리해졌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편을 들어준 거고, 어차피 백신 특허 무상은 안 될 거고, 따라서 이거는 외교적 생색을 딱 한 번 내기 좋은 걸로 그렇게 됐지만 국제사회는 또 그렇게 안 봅니다. 미국이 생각을 바꿨다고 보는 거지. 그러면서도 애매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WTO에서 그동안에 지난 뭐 길게는 20년간 논의했던 농업 보조금이라든가 무슨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지금 합의가 안 되는 상태에서 이 온고지 사무총장이 연초부터 이 문제를 자기한테는 아주 중요한 어떤 정치적인, 왜냐하면 이게 개도국들 표를 많이 모았지 않습니까? 그 양반이 우리나라 유명희 본부장하고 이제 이게 사무총장 하면서 예. 개도국 지원해 줄게 약속을 많이 하고 왔거든요. 예. 이걸 개도국들이 원하고 하니까 이 문제를 WTO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걸로 지정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WTO가 완전히 지금은 뭐라 그럴까, 안 될 일을 하겠다라고 나서가지고 입장이 엄청 곤란해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WTO라는 기구가 있음으로써 힘이 약한 개도국들도 어떤 룰에 따른 통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꼭 있어야 되는데, 이나마 뭐 작동은 잘 안 되지만 이나마 있는 WTO도 이제는 존폐의 기로에 설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안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어 가지고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더군다나 여기에다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가 계속 또 군부를 떼고 있고. 네.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mRNA라는 정말 앞으로 바이오 기술의 발전에 있어서도 핵심 기술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특허에 대해서 뭐 인도와 남아공에서 면제를 해달라고 주장하는 데 비해서 선진국은 반대를 하고 있고, 미국이 일단 편을 한번 개도국 쪽을 들어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명확하게 반대다 소리는 안 했습니다. 지금까지. 안 했는데 결국 안 한 거는 사실상 반대죠. 그거는. 웬만한 나라들은 지 찬성하는 나라는 다 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명백하게 안 했지만은 사실 반대인 걸로 봐야 되고, 그 이유는 우리 국내 사정도 들여다보면은 뭐 심지어 백신을 지금 뭐 임상 3상까지 간 업체도 있고, 또 국내에서 치료제 생산도 하는 기업도 있고, 또 mRNA 기술은 우리도 어차피 연구를 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새로운 신약을 만들고 하는데 써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이제 특허 무상이 되면은 제약사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보나 마나 이거는 뭐 있어서는 안 될 상황이죠. 네, 이 mRNA 백신의 mRNA라는 것은 결국에 유전 정보를 가지고 뭔가 만드는 건데, mRNA 백신 같은 경우는 바이러스의 유전 정보를 활용해서 백신의 효과를 높이는 그러한 백신이라고 보면 되겠죠? 뭐 제가 그 생화학자나 이렇게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근데 교수님 뭐 외교 전문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은 예. 기존에 이제 이런 우리가 제네릭 카피약은 화학 성분을 해가지고 조제 비율 맞추어서 이렇게 이제 알약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메신저 RNA를 메신저를 해가지고 우리 몸에서 뭐 제가 잘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 돌기가 코로나 바이러스 그
저 돌기가 빡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목이나 기관지에 딱 달라붙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염증을 일으키고 이게 번식을 쫙 하는데 그놈이 딱 달라붙을 때 몸에서 넌 안 돼 하고 밀어내버리는 그거를 우리 몸 스스로가 항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약 같은 거는 뭐 그 약 성분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그게 약으로서의 효능을 발휘하는데 이거는 우리 몸 스스로가 변하도록 그게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예. 설명이 틀릴 수도 있는데 하여튼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 치료제에 대해서는 특허를 무상으로 제공했지만 이 mRNA 백신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나라 입장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이런 미국의 머크 화이자 제약사들이 이 특허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 탄소 국경 조정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네. 예, 유럽연합에서 탄소 국경 조정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올해 얘기를 했나요? 탄소 국경세 얘기가 올해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 부과하겠다고 하는데요. 미국과 중국의 입장은 어떤가요? 이제 조금 전에 하셨던 이제 그 말씀 중에서 이제 그 코로나 치료제는 예, 지금 말씀하시는 머크하고 화이자가 사실상 개발해서 지금 뭐 일부는 저 미국 식품의약품 승인을 받았고 또 하나는 지금 대기 중에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제약사들이 우리 그 특허 우리 그 생산 비법을 100몇 개 국가들한테 무료로 줄게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건 했는데 화이자는 mRNA도 만들어내거든요. 백신도. 그거는 절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결국 거기서 차이점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알약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치료제는 알약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그냥 이런 모양 그 하얗게 단추 모양을 생긴 이런 약인데 요거는 그 비법만 그러니까 그 약의 성분만 알면은 그대로 만들어내는 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어차피 네. 지금 다른 나라가 개도국들이 막 찍어낼 판이니까 그건 그냥 주고 차세대 요거는 절대 못 준다라는 게 이제 그 제약사들의 입장이고 말씀하신 이제 그 탄소 국경 조정세 같은 경우에는 이것 앞으로 아마 WTO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될 겁니다. 이유는 뭐 지들이 강행을 하겠다고 하지만은 네. 근데 이제 미국은 좀 애매해요. 겉으로는 그걸 지지하는 척 하면서 사실 국내 산업계들은 완전 반대 목소리를 내고 하니까 명확하게 뭐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는 아직은 보이지 않고 완전히 그 지금 오리무중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이거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기본적으로 그 탄소 국경 조정세 대해서는 반대를 아주 세게 하고 있거든. 왜냐하면 그게 사실상 보면은 중국 죽이다. 인도 개도국 죽이기 위한 선진국의 어떤 네. 그런 이 전략으로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건 뭐 사실 관세 전쟁보다 더 무서운 거 더 아닌가요? 무서운 거죠. 예, 그거는 뭐 지들 비용적으로는. 마음대로 그냥 수시로 관세를 때리는 거니까 세금을 예. 물리는 거죠. 말이 뭐 탄소 국경 조정세지. 네네. 그런 거니까 이나 저기 뭐 중국은 말씀 질문에 중국은 반대하는 게 명확하고 근데 이제 미국은 좀 애매한 게 그렇지 않으면 중국 때리기를 하고 있는데 EU하는 그런 제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면은 중국 견제에 그보다 또 더 좋은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잘 어떻게 봐야 되는데 미국 내 기업들의 반대 때문에 뭐 조금 애매하지만은 심정적으로는 상당히 그걸로 가까워 있고 또 뭐 파리 협약도 복귀도 하고 했으니까 반대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그 국제정세의 관전 포인트를 한마디만 여쭙고 싶은데 한마디로 정리 가능할까요? 시간이 다 됐거든요. 결국 이제는 줄서기를 강요를 받다가 이제는 안 오면은 우리가 이제 손해보는 지경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글로벌 추세에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글로벌 추세. 제가 그래서 그게 어디 쪽이냐라고 아까 중간에 질문 드렸었죠. 자, 미국, 그리고 EU, 중국과 개도국, 그리고 우리나라 그 안에서의 국제 정세 속에서 공급망도 함께 흔들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국제 정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인하대학교 정인규 교수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식시마룬이었습니다. 이번 30일에 있을 WTO 일정도 잘 체크를 해 보셔야 되겠네요. 자, 오늘 시장 일단 낙폭이 어느 정도 좀 늘어나고는 있지만 또 수급적으로는 긍정적인 움직임들이 계속되죠.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 매수뿐만 아니라 코스닥에서도 장 초반에 매수하던 외국인이 매도 전환했다가 다시 62억 원 매수로 전환하면서 11월에 저점 매수 외국인 뚜렷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전해드렸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